당당하게 걸었어. 이유 없는 믿음 하나 안고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네. 결국엔 잡게 될 거야. 기도해 매일 앞만 보고 달려가. 어둡고 깜깜한 터널 속 끝엔 분명 환한 빛이 있을 거야. 희망에 잠겨서 한없이 달리고 달렸어. 그래 그 환한 빛이 보고 싶었어.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손 뻗으면 닿을 거리 같은데 왜 제자리 같은 느낌 아직 부족한 거야. 그치 다시 달려가려면 꾹 참고서 일어나지. 근데 내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마치 날 쓰러지게 만들려는 것처럼 말야. 지고 싶지 않아서 발악하며 버티는 중인데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인데 하면 할수록 왜 날 힘들게만 해. 그 간절함을 왜 알아주지 않는 건데 왜 내가 고장나치는 건데.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것 딱 하나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저앉고 싶을 뿐이네. 세상이 만든 책임을 왜 내가 던져줘야 돼. 그 아픔들을 도대체 왜 내가 다 견뎌내야 돼. 세상에 날 가만두지 않아 그건 내 탓이 아닌데 라고 말해봐도 나는 피하고 숨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신이 있다면 제발 들어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게 너무나도 싫어져. 난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밖에 날 순 없지만 눈 감고 마음속에 외쳐 I pray for my dream girl. 다시 꿈을 꾸네. 내가 원했던 꿈 두 손을 모아 기도해.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봐. 아직 내겐 이뤄야 할 꿈이 있으니까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끝없는 절망 속에서 나만 괴로운 것 같기도 했었지만 글쎄 오늘 핫이슈가 지금 올라가긴 했거든요. 핫이슈 올라가긴 했는데 하필이면 좀 지금 그거 하고 있나봐요. 월드컵 최종 예선 하고 있나봐. 그래서 이게 좀 들어오는 속도가 평소보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준비한 건 있으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간절한 바람과 기도 뿐이지만 조금만 더 버텨야 돼. 내 자리에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 돼 더 강하게. 왜 하필이면 화요일 밤이냐고 월드컵 예선이. 바라면 바랄수록 더 괴로워지고 다시 또 움츠려드는 날 누구보다 잘 알지만 또 시작해야지. 수만 번 되새겼던 기억의 조각들 주워 담아야지. 지나는 과정일 뿐 다 마시. 오늘은 일단 사진이 겁나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뿐 늦어도 괜찮아 뭐. 근데 사진 중에 좀 센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그 전염병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좀 약간 뭐 그 균에 대한 사진도 있고 그 균에 대한 사진도 있고 그 뭐냐 그 환자들의 뭐 모습을 뭐 그림으로 그렸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 환자들의 그 실상 그 사진 약간 그런 게 공개된 사진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할 얘기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이거 핫이슈는 그거예요. 그 뭐냐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핫이슈 지원받는 거예요. 저는 늦으면 어때 그래 결국 언젠가는 꼭 이룰 텐데 so what.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 내가 이만큼의 대본이 오늘은 분량이 2개예요. 가고 싶은 그 길을 재밌게 걸어가는 것만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 다시 일어날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약간 대본이 한 2배로 많아졌는데 그거 이따가 이게 나올 거긴 한데 G는 맞아요. 그래 지금처럼만 다시 꿈을 꾸네. 내가 원했던 꿈 두 손을 이 노래는 끝나고 할게요. 그리고 모아 기도해.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봐. 아직 내겐 이뤄야 할 꿈이 그래요? 그러면 뭐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방송은 오늘 끝나고 나면 풀 영상이 그대로 그 한 달 동안 다시 보기가 기본으로 남죠 이제.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풀 영상은 올라가니까 한 달이 지나더라도
그 이후에 보실 수 있어요. 네, 선샤인님 고마워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아,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옮긴 거죠. 똥 참으면 어떻게 돼요? 왜요? 뭐 똥 마려운데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지금 제 얘기 듣는다고 설마 화장실 못 가시는 건가요? I have a dream. 핸드폰으로 이어폰 끼고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오늘 그 전염병 얘기다 보니까 그 똥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 쉬어가도 돼. I have a dream.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네. 오늘 그 첫 곡으로 그 유나 씨하고 그 김민재 씨의 그 꿈은 이 노래를 그 들었어요. 똥 몇 시간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똥이나 오줌을 막 그 몇 시간까지 막 참다 보면 아마 허리가 아플걸요? 자, 그럼 이제 좀, 식은땀이 좀 나요? 아니, 뭐, 갔다 오세요. 일단은 지금은 그, 초반에는 약간 그, 개요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배수관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굳이 오늘 주제에는 관련이 없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도 배수관은 있어요. 일단 초반에는 초반에는 약간 그 전염병의 개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똥 싸고 오는 동안은 아마 얘기 안 끝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그 전염병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좀 방송을 하기 전에 좀 깔끔하게 씻고 왔고요. 아무래도 전염병의 예방은 뭐니 해도 청결이죠.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뭐 백신 같은 게 있으면 뭐 전염병이 퇴치가 되겠지만 그 천연두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청결만 유지를 하면 사실 병은 쉽게 안 걸려요. 이제 걸리고 나면 막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자, 그렇고 사실 오늘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이 하고 있는 줄은 저는 차마 상상도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태블릿이 여기 제가 그 메모 어플이 있어요. 기본 어플로 이거를 어느 정도 저장을 해놓는데 그 분량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가 무려 파일이 2개가 동원이 됐어요. 그만큼 오늘 분량이 많다는 거죠. 자, 일단은 전염병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염성 질환의 하위 분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병원체가 감염이 돼서 그 다른 숙주로 전파가 되면서 그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병은 뭐 개인이 혼자서 걸리는 병은 혼자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전염병이 걸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잠정적으로 발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분류가 돼서 뭐 같이 치료를 하거나 같이 격리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되죠. 뭐 요즘도 뭐 그런 뭐 신종플루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격리됐던 사람들 뭐 있었죠. 근데 대표적 질환으로요. 감기도 이 전염성 질환에 포함이 돼요.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나 라이노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호흡기성 전염병이거든요. 가벼운 감기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감기 몸살이 좀 심하다 싶으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집단으로 전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진단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이제 전염병 같은 거에 걸린 학생들의 경우는 그 결석 처리를 안 해주기도 하죠. 무단 결석으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고요.
또 대표적인 이 전염병으로는요, 성병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성병도 전염병이에요. 그쵸? 성병은 전염이 되는 경로가 좀 약간 특이해요. 이 성병의 경우는 이 사람끼리 그냥 단순한 접촉도 아니고 이 성관계를 거치는 이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특이한 전염을 갖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는 에이즈가 있죠. 그리고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 뇌염, 그리고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패스트 등이 이 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새로 오시는 분들 즐겨찾기 어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 질병들이 꽤 있어요. 막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막 줄어들어서 경제나 군사력 막 이런 거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나라가 망할 정도로 전염병이 막 돌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중국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한번 왕조가 몰락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런 적이 있고요. 오히려 좀 몇몇 왕조가 있어요. 이 전염병에 의한 인명피해가 전쟁보다도 더 큰 인명피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경우는요,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뭐 이런 데처럼 그 핵무기 그냥 한번 딱 떨어뜨려서 그 도시를 뭐 그냥 팍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막 국지전 막 이런 거를 통해서 막 그 총을 쏠 경우는요, 만약에 일반인들은 안 죽일 수 있어요. 군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적군은 죽이지만 죄 없는 일반인은 안 죽일 수 있거든요. 전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그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하죠. 뭐 그 우리가 흔히 옛날에 했던 그 고전 게임 중에 그 버추어 캅이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일반인들이 막 somebody help me 막 이러잖아. 그런 사람들 안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전염병은 그런 거 없거든요. 사람을 안 가려요. 그 막 권력자도 처음 들어보는 게임이에요. 버추어 캅? 뭐 스타크래프트도 아군은 안 죽이잖아요. 그 세가에서 나온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쟁보다도 인명피해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참고로 스타크래프트는 스플래시 데미지는 동맹군한테는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건 참고하세요. 예. 그렇고요. 도시나 문명 자체가 몰락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체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전염병들은 백신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염병이 막 발생을 하면 이거는 어떤 병원체다. 로마요? 전염병으로 몰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로마, 이 얘기는 약간 주제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이 개발이 가능한 전염병들이 있고요. 실제로 천연두는요, 전염의 위험성은 크지만 사실상 이 WHO 등 그 국제 여러 보건기구 등에서는 천연두는 퇴치된 전염병이다 하고 사실상 선언을 했을 정도예요. 세상은 참 신비롭죠.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물질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의사들이 개발하죠. 그래서 천연두는 이 근대 시대에 와서는 종두법이 개발된 이후로는 그렇게 지금 뭐 다른 병들처럼 그렇게 뭐 심각하게까지 이 위험하게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위험하죠. 걸리면 위험한데, 종두법이요? 을미개혁보단 조금 빨라요.
네, 천연두도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고요. 전염병은요, 사람에게서도 나오지만 동물이나 식물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요. 특히 AI는 조류, 뭐 닭고기, 오리고기 막 이런 데서 막 나오죠. 그리고 돼지 콜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신종플루도 처음에는 이게 돼지에서 나왔다. AI는 그 에어 인플루엔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루엔자가 걸리면요, 대규모 폐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발병 주의에 해당 가축들은 걸리지 않아도 생매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전염병이 한번 그 창궐을 하면 그해 일은 망하는 거야. 그렇고요. 그래서 식물들도 있어요. 아일랜드 대기근이 있어요. 저 지금 치킨 시켰는데 AI 위험한가요? 근데 솔직히 치킨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한나님하고 그 트레저 헌터 스튜디오에서 먹었거든요. 아무런 위험 없거든요. 그 치킨은, 네, 리아일님 어서오세요. 그 치킨은요, 여러분들 닭 튀길 때요, 그 기름은 거의 거의 200도씨, 섭씨 200도씨가 안 되더라도 한 170, 180도씨 정도의 그 기름에서 튀기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데서 익혀버리면 에비앙?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런 걸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굳이 어원 같은 거 이제 앞으로 그런 거 굳이 따지면, 네, 제가 알아서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원래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 출산율이 그렇게 안 높아도 계속 낳으면 인구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옛날에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았던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한 집에 자녀를 6, 7명 낳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전염병 때문에요. 영유아 사망률이 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물론 전염병에 걸리면 위험하지만 영유아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훨씬 더 낮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옛날의 산업은 진짜로 그런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 그 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빛이 없어서 관계를 많이 맺었을 것 같다. 그거는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예요. 불을 사용한 이후의 시대에는 그런 거 없죠. 불을 사용한 시대 이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고 보통은 기생생물들이 기주가 죽으면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말라리아, 패스트 이런 전염병의 경우는 사람들이 숙주를 잡을 기운도 없도록 아예 피를 빨아버려요. 모기가 피 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주제에 안 맞는 거는 물어보더라도 제가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야 청결을 유지를 하면 감염될 가능성이나 그런 감염이 되더라도 감염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막을 수는 있는데 이제 과거에 전염병이 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청결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청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의사라든지 궁전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디파일러 플레이그
아, 그거 이따가 역병 얘기할 때 하긴 할 건데. 그, 일단은, 옛날에는요, 아무리 그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관심을 갖고 청결하게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뭐, 수돗물을, 그러니까, 물을 뭔가, 물에 번식하고 있는 그 세균을, 없애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못 없애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수돗물을, 정화해서 수돗물을 만드는 그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뭐, 비누도 지금은 쉽죠. 저 동국대 아니고 단국대고요. 자꾸 반복되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책임들을 거예요. 자, 과거에는 비누? 세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딴 거 없었고, 물론 수질은 좋았을 수가 있어요. 진짜 깨끗한 산에 흐르는 개울물이 수질은 좋았을 수가 있지만, 세균을 없애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무엇으로 씻어요? 하는데, 좀 다른 그런 편법들이 좀 있어요. 찐따같이 생겼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자, 그렇고요. 게다가 유럽은요, 석회수가 많았어요. 석회수가 많아서 물을 그대로 마시면 안 돼요. 물을 그대로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파리 가가지고 세드강에 있는 그 물 그냥 떠서 그냥 원샷 하시면 그 석회가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물을 가공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술이었던 거예요. 술이 좋아서 술을 담그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술을 담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리차가 다 맥주였고요. 보리차가 다 맥주였으며 포도주를 담그기도 했고, 어차피 포도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포도주를 계속 썼어요. 미사주였잖아요. 가톨릭에서 미사를 할 때마다 항상 포도주를 쓰잖아요. 저도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가끔 영성체를 할 때 포도주하고 같이 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지역별로 포도주 다 생산을 했어요. 유럽은 얼마나 장인 기술이 있냐면, 치즈도 공장 생산이 아니고 거의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개인 브랜드들이고요. 치즈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 수공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유럽은. 그래서 유럽은 포도주, 맥주, 럼주, 보드카, 이런 술들이 일반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위생상. 그나마, 여러분들,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소독하고 그럴 때도 알코올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이 뭔가 소독 효과에서도 쓰기 때문에, 석회가 많으면 세제나 비누 거품이 많이 안 난다고요? 오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저도 딱히 뭔가 찾아볼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술을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유럽은. 진짜 살기 위해서 40도짜리 보드카를 확 원샷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답사를 갔을 때도, 중국에 답사를 갔을 때, 호텔에 수돗물이 흙이 섞여서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유럽이 아니고 중국. 근데 녹이 쓸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래서 뭔가 물로 씻기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겨우 얼굴만 씻었고,
진짜 목욕은 거의 생각도 못했어요. 중국에서. 진짜 머리도 어쩌다 한번 겨우 감았다. 막 찜찜해 하면서 그럴 정도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울로 귀국한 날 바로 샤워를 했죠. 자, 그래서 유럽은요, 포도주하고 맥주는요, 우리나라에선 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술 판매하는 데 가서 사야 돼요. 하지만 포도주랑 맥주는 유럽 가면 그 술 주류 그런 것 축에도 안 들어요. 그 축에 끼지도 않아. 포도주하고 맥주는 뭐 그 나폴레옹 꼬냑 뭐 이런 것처럼 막 되게 막 오래 묵은 술이면 아마 술로 쳐주겠지만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 미사를 거행을 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진짜 성당에서 인원이 막 조금씩 있을 때는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성체하고 성혈을 같이 영해요. 그래서 그 미사주를요. 그러니까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그 청소년 신자들도 성당에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서. 막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하면서 그 성체 영하고 성혈 마시고 미성년자들도 그때는 술을 마셨어요. 물론 지금은 뭐 미성년자 규제가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 천령 성체를 할 때는요. 성혈을 줘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이 천령 성체를 하는데 그때 합법적으로 포도주를 맛을 볼 수는 있어요. 전 그 느낌이 아직도 잊지 못해.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중세에는요. 이 전염병 발병 이유 중 하나가 냄새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 차라리 씻으면 될 것을 그 귀족들은 막 몸에 향수를 막 그 칙칙칙칙칙 막 쳐발랐고 그 평민들은 향수 살동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향신료 같은 거 막 구해가지고 막 뿌리고 그래서 그 신대륙을 발견할 때요. 그 유럽에서 그 신대륙 발견할 때 뭐 인도 아니면 뭐 신대륙 이런 거 가서 향신료들을 겁나게 챙긴 이유가 그 음식 비린내 아니면 뭐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뭐 이런 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요리들이 향신료가 겁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사실 뭐 카레도 어떻게 보면 향신료죠. 그래서 이런 설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공포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 드라큘라 시리즈 있잖아요. 드라큘라 얘기를 들을 때 그 드라큘라는 마늘과 십자가에 약하다. 이 설정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늘이 워낙에 그 강하기 때문에 마늘이 워낙에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 드라큘라 특치용으로 뭐 마늘 뭐 이런 거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아픈 거와 귀신 들린 걸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요. 그 시대에도 방독면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방독면이지 지금의 우리가 그 군대에서 볼 수 있는 뭐 군대에서 보거나 그 지하철역에서 상비용으로 그 놔져 있는 그 방독면은요. 이렇게 방독면 막 그 15초 안에 막 이거 그 장착하고 이거 정화통 막 이렇게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화통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정화통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향수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독한 공기 냄새를 향수로 다 커버를 해버린 거야. 그 코를 약간 환각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도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 향수 비싸잖아요. MOPP.
그래서 그 MOPP 단계 발령되면 바로 그 15초 안에 방독면 써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근데요, 과거에는 이 전염병이 바로 하느님이 내린, 그러니까 뭐 하느님, 부처님, 뭐 이런 알라, 뭐 이런 신들이 내린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예방접종, 백신 뭐 이런 것만 잘 챙겨도 될 정도로 많이 그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병균들은 물론 진화해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병균이 진화하지만 백신 역시 똑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백신이 업그레이드 되지만 위험성이 더 커졌어요.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지금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요. 24시간 안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프랑스, 미국 막 이런 데서 막 창궐하기도 했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해당 국가들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덕분에 그렇게 해서 원래 최초 진원지였던 서아프리카보다는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 중동에서 발병했던 메르스는요. 이 메르스는 이상하게 대한민국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중동보다 메르스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메르스가 중동에서 발병했지만 사망자는 대한민국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이거 뚫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그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때 박근혜 씨 집권 3년차 때 발병했죠. 메르스가. 그래서 지난번 겨울에도 그 AI 발병했을 때도 또 방역체계 뚫렸다. 이번에도 솔직히 안타깝게도 그 방역체계가 좀 정비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후유증이 좀 있죠. 자, 그렇고 그 병원체가 포함된 공기, 물, 음식을 통해 전파가 되지만 동물이나 벌레를 통해 옮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대변, 소변, 땀, 침, 피, 그리고 정액이나 질액, 그리고 생리혈 등을 통해서도 전염병은 옮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막 훅 가는 역캠들 막 보시다가 빨딱빨딱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분풀이를 하겠다고 막 이제 손냥하고 막 데이트를 하시다가 이제 막 체액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데나 뿌려두시면 안 돼요. 그 체액을 통해서도 전염병은 발병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병, 에이즈, 성관계를 통해서도 전염병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데나 쏟아내지 마셔야 돼요. 그렇고, 어디 가야 되니? 증상의 심각성과, 철저히 병기로만 옮겨. 심각성과 예후는 숙주의 면역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감염 후에 그 증세가 나타난지의 여부에 따라서 뭐 현성하고 부현성으로 나뉘긴 하는데, 이 면역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면역 체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면역 체계가 생기는 과정에서 그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성, 불현성을 가리기도 해요. 물론 에이즈가 걸리면 면역 체계가 안 생겨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에이즈는요, 에이즈에 걸린다고 죽지는 않아요. 에이즈로 인해서 다른 병에 걸렸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병이 심해져서 죽는 거지. 그래서
병원체에 따른 분류가 박테리아성, 바이러스성 소아마비, 뭐 바이러스성, 뭐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유행 범위에 따라서 범유행성, 유행성, 국지성, 그리고 산발성 등이 있고요. 감염 매개 요인에 따라서 공기, 뭐 물, 음식물, 신체 접촉, 동물, 곤충 등에 의한 것도 있고 법정 감염병이 있어요. 법정 감염병은 그런 1군에서 5군까지 있고 기타 지정 감염병이 있는데요. 원래요. 전염성이 강하거나 국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커서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한 질환들은 이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법에 의해 특별 관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제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나갔어요. 십자인대 끊어졌어요. 아니면 뭐 선생님 제 전립선이 아파요. 뭐 이런 거를 치료할 때는요. 원래 의사에게는 환자의 동의가 없는 한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요. 그 비밀 보장이 의무가 있어요. 의료법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법정 전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는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뭐 볼거리에 걸렸어요. 라고 하면요. 이건 다 까야 돼요. 진료 담당 의사가 이 발병 사실에 대한 기록을 병원장하고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당국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고요.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이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안 아파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이에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병원장, 보건소,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학병원 이런 걸로 다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환자들에 대한 신변은 까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으로 까면 안 돼요. 근데 법정 전염병은요, 언론에서도 뭐 김모 씨, 정모 씨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전염병은 그거는 뉴스에서 보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전염병들이 시대별로 어떤 전염병이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좀 꺼내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기원전 시대에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페리클레스가 있어요. 이 페리클레스가 말년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에 걸린 사연이 뭔가 좀 불쌍해.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 세력은 이제 아테네를 맹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있고 디스 이즈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죠. 영화 300. 영화 300을 보면요. 테르모필레 전투 나왔을 때 1탄은 영화 300의 1탄은 스파르타가 주배경이지만 영화 300 2탄 제국의 부활의 메인은 이제 아테네였잖아요. 아테네는 이제 해군 주변이었고, 네, 업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테네 편하고 스파르타 편이 팍팍 싸우는데, 이때 페리클레스가 내세운 전략은요. 아테네 시민들요. 원래 아테네 시민들은 이제 주로 배 타고 다른 도시들하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았던 도시 국가예요. 폴리스예요.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페리클레스는요. 청야 전술을 펼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그란 게 아테네 성이라고 하면요. 이 아테네 시민들을요. 다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성 인근 외곽에는 뭐 식량, 식수 뭐 이런 걸 다 없애버렸겠죠. 이 청야전술이 나름 그 효율적인 건요. 그 공성전에서요. 성을 공격하는, 성 밖에서 성을 공격하는 그 공격 측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요. 식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효과는 아니요, 이거 저 갤럭시 S7인데요. 이거 7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대기만 해도 충전할 수 있는 거. 물론 여기다가 선을 꽂아야 되지만. 그래서 청야전술이 나중에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성공적으로 먹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이 좀 반발이 심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 반발이 심했던 이유가 자기네들은 먹고 살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가게 하냐 해가지고 좀 불만은 있었어요. 물론 전략에 좀 효과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청야전술을 통해서 이게 아테네 시민들이 성 밖에 못 나가고 이게 성 안에서만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누군가에게서 전염병이 발병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아테네 시내에서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역병이 돌아가지고요. 시민들이 떡 만들어도 소리 다 들렸겠다. 설마 먹는 떡 얘기하는 거죠? 막 쿵떡쿵떡 막 그거. 그래서 아테네 시내에서 누군가가 역병이 걸려서 죽기 시작했어요. 죽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요, 전염병은요, 높으신 분? 낮은 사람? 그딴 거 안 가리잖아요. 여기 사진에 올려놓은 아테네 최고 실권자, 아테네의 실세 페리클레스도 역병이 옮아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서 아테네는 군 통수권자가 죽어버리면서 전쟁을 져요. 페리클레스가 역병에 걸려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좀 뭔가 역사 속의 그런 위대한 인물치고는 좀 죽음이 좀 황당했던 거야. 그래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고 그 이후 이제 그리스는 뭔가 좀 혼란기에 빠졌다가 이제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거의 통일이 되죠. 근데 역직이에요? 저분 감스트님 짝퉁 아이디구나. 하여간 그런데 나중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도요. 페르시아에 가서 그 지역에서 돌던 그 돌림병으로 죽어요. 알렉산더도 그때 그렇게 죽어. 그렇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실 좀 굉장히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병은 바로 뭐니 해도 흑사병이죠. 지도요? 지도는 근데 이게 지도 자료는 딱히 드러난 게 없어요. 그냥 해당 도시가 다 망했다.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흑사병은요, 바로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부분적으로 분포를 했어요. 그리고 쥐한테서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쥐에 벼룩이라는 세균이 기생을 해요. 그래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쥐는 그냥 자기 쥐는 그냥 네 발 갖다가 쥐는 발 4개 달린 걸 갖다가 타닥타닥 달려가지고 그냥 다른 곳에 옮길 뿐이에요. 그래서 가래토에 의한 질병, 폐혈증에 의한 질병, 그리고 폐렴에 의한 질병이 있어요. 증상이 3가지로 나뉘어요. 가래토의 경우는 한 2에서 6일 정도의 잠복기 이후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4시간 이내에 패스큐트균이 들어간 신체 부위에 국소, 림프절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해요. 그래서 벼룩이 주로 다리를 물기 때문에 허벅지 아니면 서해부, 림프절 이런 데 패스트균이 들어가고요. 겨드랑이 림프절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겨드랑이도 위험해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허벅지나 사타구니 막 이런 데 통증이 오기 때문에 몸을 만지기도 막 힘들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주변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할 경우 이틀에서 5일이면 증상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폐혈증에 의한 증상은요. 근데 초기 증상이 폐혈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출혈성 반점 상처 부위 출혈, 범발성 혈관 내 응고증에 의한 말단부 괴사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치료하기 힘든 저혈압, 신장기능 저하,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동반되고 그리고 폐혈증은요. 폐혈증은 피가 썩어요. 그래서 죽어요. 외상이 심하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외상이 심해서 막 피가 철철 흐르잖아요? 그때 외상외과 교수들이 이국종 선생님 있죠? 아주대에. 외상 치료가 굉장히 수술할 때, 응급수술할 때는 그래서 외상 치료하고 관련 외과 치료가 같이 협진을 해요. 외상에 대한 수술을 응급적으로 해요. 근데 이 외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요. 폐혈증으로 피가 썩어서 죽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폐혈증 피가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폐혈증은요. 전쟁에서도 폐혈증 사망이 많아요. 왜냐면 탄약에 맞아가지고 탄약에 맞으면 막 몸새 깊숙이 박혀서 막 피는 철철 넘쳐 흐르는데 안에서 탄약을 막 빼내지 못하고 막 그러면 썩겠죠. 그래서 죽어요. 그렇고요. 이 폐렴에 의한 증상은 흑사병의 5% 정도가 이 정도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 폐렴에 의한 증상이 제일 위독해요. 호흡기 감염이. 잠복기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이고요. 오한, 발열, 두통, 전신 무력감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빠른 호흡 곤란, 기침, 가래, 흉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고 이틀째는 각혈. 이 각혈이라 함은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각혈, 호흡 부전, 심혈관계 부전, 허탈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못 받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흑사병은요. 병이 진행이 되면요. 온몸에 이 파종성 응고 현상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피가 응고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반상 출혈 그리고 피가 응고가 되면요. 혈액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체 피부 조직이 검은 괴사 증세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불러요.
검은 괴사 조직 때문에. 근데 이 발병 자체는 이 패스트균에 의하지만 그 림프절 패스트들은 이 패스트균을 보유하고 있는 그 쥐나 그 피를 빨아먹은 벼룩들한테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예요. 쥐한테 물리며 감염되는 거야. 그리고 폐렴성은요, 그런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체액, 정액이 포함되죠. 또는 감염 동물의 분뇨나 가래 등이 공기 중에 퍼져서 감염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퍼져서 감염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사람은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쥐, 다람쥐, 뭐 이런 등의 그 설치류라는 동물이 있어요. 설치 동물에 의해서 그 전염되는 동물성 전염병인데 이들이 대량 번식이 되면 인간들한테 위협이 돼요. 그래서 이 설치류들을 원래 고양이들이 잡아먹잖아요. 쥐 등을. 근데 이 쥐 사냥을 하는 고양이들이 오히려 설치류들보다 더 위협적인 패스트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먹죠. 한 마리만 잡아먹겠어요? 배고픔을 충족할 때까지 먹지? 그래서 쥐를 많이 잡아먹을수록 발병 위험은 크죠. 근데 고양이들은 또 길고양이들 또 돌아다니죠. 그래서 길고양이 막 걷어다 기르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애완용 고양이면 모르겠는데. 자, 그렇고요. 항생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치료할 수 있어요. 패스트도. 하지만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직도 패스트는 현대의학으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못 살려요. 죽음의 병이죠. 그래서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그 담당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시키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는 막을 수 있어요. 후진국들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사병으로 알고 있는 흑사병이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기는 14세기 중엽의 유럽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른 시대에도 흑사병은 있었어요. 서기 6세기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대 때 이 병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850년대에 아시아하고 남미 지역에서도 발병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흑사병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를 죽인 병으로 7,500만에서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어요. 병의 시초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딘가가 아프면 그냥 병이잖아요. 뭐 음식이 걸려서 뭐 소화기에 뭐 걸려서 그런 것도 병이고. 자, 그리고 특히 1348년에서 1350년까지 이 3년 동안 유럽에서만 무려 30%에서 50%의 인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에 따른 사망률도 차이가 커가지고 어떤 지역은 막 80%가 막 사망하기도 하고요. 진짜 어떤 시골은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전부 다 망한 경우가 있어요. 한 명도 안 남아서 다 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각종 그 발병 원인들에 대한 추측이 있었지만 유럽 희생자들의 사체에서 DNA를 추출해서 분석해 본 결과 패스트균에 의해서 사망했음이 제일 유력한 학설이에요. 아시아에는요, 몽골족이 옮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흑사병은 최초로 그러니까 1300년대의 그 흑사병은 그 흑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흑해라는 바다에서 발병을 해요. 흑해가 그 지중해에서 그 터키 뭐 보스포루스 해협인가 뭐 어쨌든 그 하여간 이름 복잡한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으로 그 거쳐서 더 상류로 들어가면 약간 그 유럽의 그 호수처럼 된 그 동네가 있어요. 흑해라고 부르는데 그 흑해는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서남부 지역이죠. 그 흑해에서 처음에 그 흑사병이 발굴했는데 그 창궐한 흑사병 그 시대의 그 흑해 연안을 그 통치하던 나라는 킵차크 칸국이라고 몽골족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 징기스칸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 칸국이 그 세워진 나라 중에 하나죠. 그 킵차크 칸국이 러시아를 거쳐서 더 멀리 갈 수도 있었는데 오고타이 가한이 죽으면서 그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철수하게 됐어. 철수해서 그 쿠릴타이라는 그 선추 회의 이런 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철수를 하죠. 그래서 흑해 유역을 그 정복한 그 킵차크 칸국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서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 본토 원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그 원나라가요 망했어요. 원나라가 이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됐어. 하필이면 원나라가 그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그리고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가 라마교에 빠지고, 막 그런 각종 병맛 크리들이 막 각종 조합한 결과 원나라는 망했어요. 그나마 유럽의 대도시들 중에서는요, 밀라노라는 도시가 방역을 좀 잘했어. 밀라노가 방역을 잘해가지고 밀라노가 방역을 잘해서 밀라노가 사망률이 한 15%였대요. 다른 유럽 대도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고요. 그리고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폴란드, 아이슬란드 등 외부 교역이 적었던 곳은 희생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교역이 많았던 나라나 도시일수록 그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디 갔다가 오면 병을 옮기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갔다가 와서 병을 옮기면 저기 지프케노님처럼 이렇게 맞아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중국에서요. 중국 원나라가 왜 망했냐면 당시 북송시대에 중국 인구는 막 1억 명을 넘겼어요. 이제 그런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그런 평화가 유지되던 시기에 인구는 1억을 넘겼는데 중국 강남이 개발되면서 인구는 더 늘어났죠. 그런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국의 인구가 무려 3,300만 명이 죽었어요. 3,300만 명이 죽으면서 이 원나라가 노동력이 없어지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고요. 그 중앙아시아에 그 가톨릭의 정통 교파는 아니고 네스토리우스 교파가 있어요. 그 현재 가톨릭에서는 2단으로 보는 그때의 스토리우스 교파가 있는데 얘네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지역은 하필이면 동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실크로드 지역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전부 다 죽었겠죠. 그 디제스터라고 재앙이라는